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그럼 먼저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의 이대식 연구실장님 모셔서 또 이 전지적 푸틴 관점에서 푸틴이라면 지금 트럼프, 지금의 한반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또 인기를 많이 끄셨는데 근데 정말 지금까지 보니까 최근에 정말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의 언론 특히 뉴욕타임즈, CNN 특히 중심으로 이 받아쓰기 보도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한번 다른 관점에서 푸틴의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볼까 말씀 주십사고 좀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최근에 러시아 경제 상황부터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 우리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또 러시아 경제 잘 나간다더니 루블화 같이 또 폭락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또 모스크바 직접 가봤는데 이 러시아 경제 괜찮다래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죠. 이거 지금 러시아 경제 어떤 상황인지 러시아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위기 징조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만든 그래프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그 환율이 110, 그러니까 1달러당 110루블로 올랐으니까 전쟁 전에 60에서 70 하다가 전쟁이 2022년 2월에 터지고 나서 바로 고공해서 135. 저 가운데 쭉 솟아 있는 게 쭉 올라와 있는 게 2022년 전쟁 직후입니다.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아직 2022년 전쟁 직후처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은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들이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수입을 못하게 되고 공급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좋은데 공급이 딸리게 되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 부담. 그다음 장표를 보시면 버터 가격이 30% 올랐다. 뭐 이런 버터 가격, 생필품, 생필품, 식료품 중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펀더멘털하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입하는 부분 고급 제품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를 볼 때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수치만 보면 큰일 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생필품의 국산화가 많이 된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반드시 러시아 시민들이 지금 인플레이 때문에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느냐라고 보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른 수치를 잠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럼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연율 한 8.6% 오른 겁니다. 8.6%.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러시아의 물가 지금 버터 가격 30%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뭐 50% 100%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데 사실상 물가가 아직 9%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러시아 상황에서는 이 지금 현재의 물가는 그렇게 살인적인 물가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경향적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가 위기 징조로 일으킬 수는 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전쟁 직후에 물가가 거의 17%, 18%까지 올랐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정화됐다가 전쟁 직후가 지금 왼쪽에 쭉 솟아 있는 쪽이네요. 이게 이제 환율이랑 물가가 이렇게 연동해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7, 8%면 높은 거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30% 인상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대파 가격이 뭐 몇백 프로 올랐고 배추 가격 몇백 프로 올랐다 그런 거 있긴 있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물론 이제 위기 징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러시아 그 은행에서 이 금리를 21%까지 올린 것.
또 굉장히 큰 핫 이슈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비교하면 물가라든지 환율이 네.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걸 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억제 정책이 등 21%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2022년 초에 쭉 올랐다가 그다음에 네네. 다시 내렸다가 네네. 다시 최근에 네네. 21%까지. 저게 기준금리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지금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징조가 보인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트럼프 얘기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달러가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유가가 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유가가 러시아 우랄산,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원유가 우랄산 원유라고 불립니다. 브렌트, WTI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지금 67달러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랄산 원유의 프라이스 캡을 제재 차원에서 씌운 게 60달러였거든요. 근데 시장 가격이 지금 67달러 정도로 됐으니까 사실은 제재가 있었지만 프라이스 캡 이상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었거든요. 70, 80달러 팔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죠? 프라이스 캡 이상으로 팔았던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비근한 예로 섀도우 탱크라고 해서 그림자 선박을 통해서 파는 것들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됐었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칵테일 그러면 밀수출이란 뜻인가요? 그림자 밀수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브리모스크 항이라는 데서 선박으로 원유를 받은 다음에 그 원유와 다른 나라의 원유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듭니다. 그러면 네네. 러시아 원유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높게 팔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실은 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출구를 통해서 프라이스 캡이 60달러 있었지만 뭐 70, 80까지 팔 수가 있었는데 그 기준은 항상 시장이 일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60달러 가까이 들어 하락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달러 들어오는 게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위기 정도는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푸른색 계통이 석유 원유 계통입니다. 네네. 이것들은 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약간 노란 계통에 보이는 것들이 가스 종류입니다. 가스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가스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스 비중이 석유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 정부 세수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를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만 달러가 더 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예측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키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러시아 말로 저게 가스프롬 방크라는 겁니다. 가스프롬 러시아에 가스를 수출하는 기업은 국영기업이 가스프롬이고요. 그 에너지 수출을 중개하는 은행이 그 달러를 받고 결제를 하는 은행이 가스프롬 방크입니다. 그 러시아에 있는 가스나 원유를 외국에 수출을 하는 데는 가스프롬이랑 국영기업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은행이 하나 껴가지고 하는 거군요. 그 은행도 가스프롬 이 에너지 수출 결제를 담당하는 은행이죠. 재밌는 것은 이 가스를 유럽에서 사야 되니까 그 가스에 대해서 제재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를 결제하는 가스프롬 방크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제재를 해왔지만 가스프롬 방크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프롬 서방 제재에 좀 사각지대였군요. 예외.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력한 동맹인 유럽에게 이건 결정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스 수입은 여전히 유럽이 러시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이 가스프롬 방크를 제재 대상으로
11월 21일에 올린 겁니다. 아, 예. 이번에요? 예. 이 가스프롬 방크가 지금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거에서 거기서 보시면은 10%가 뭔가 크렘린의 재정 수입의 10%를 담당하는 건데 이걸 자른다는 거거든요. 러시아 정부 재정의 10%나. 예. 엄청나군요. 예. 근데 뭐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어쨌든 영향이 크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재밌는 것은 이 시점이 11월 21일입니다. 바이든이 대선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러네요. 크게 두 가지 기존의 정책을 확 바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한다. 우크라이나한테 허용했죠. 네. 이게 언제 발표했는가 하면 11월 17일입니다. 가스프롬 방크 제재 대상으로 넣은 것은 11월 21일입니다. 4일 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말로 이걸 바방크라고 하는데 이제 한판 크게 한번 때린 거죠. 카드를 날린 겁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최대한 러시아를 한번 이게 이제 레이건이 옛날에 중국하고 손잡고 사우디하고 손잡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릴 때 그때도 러시아 경제를 잡을 때 석유가스 가격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작전 핵심 필수 조건이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가스프롬 방크는 제재 대상을 두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물가 환율이 동요하는 요동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집권 말기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이 러시아에 일단은 일시적인 충격을 줬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양동 작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위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군요. 지금 그럼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주신 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거시 지표들인데 지난번에 모스크바 시민들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좀 동요하는 기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 식량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들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크게 시민들의 동요를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부글부글 특히 반대파 중심으로 우리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분위기는 생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 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가 GDP의 2%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 4% 난다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2%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전쟁 이후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쓰기 시작하니까 국부펀드는 지금 540억 달러로 한 전쟁 이전에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이고, 그리고 국채를 최근에 이제 발행을 하는데 국채 발행에 실패했습니다. 해외 본드 발행 실패했고 지금 국내에도 발행을 하는데 아직 시장 반응은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시민들에게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 모기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7%, 20%인데 모기지는 8%로 해서 부동산 붐이 이랬는데 부동산 가격이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시 지표에 비해서 러시아에서 여전히 석유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경제 공장은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나 해외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 내에서 지금 우리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최근에 몇몇 보도에서는 또 나쿠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나쿠 지역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데스노믹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병사들을 모집해서 사망하면 그 대가를 주는 돈으로 나쿠시 지역이 약간의 경제 붐이 좀 일다가 이제는 더 징발할 인력이 없어져서 그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기사로 제가 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계약군인들한테 평균 월급의 거의 3배. 그러니까 러시아가 평균 월급이 한 8만 루블이다. 연봉이 8만 루블이면
여기 계약병들한테는 21만 루블을 주니까 3배 가까이 되고. 아, 루블이 낯설어서 그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루블이 지금 만약에 환율을 갖다가 100으로 1달러에 100루블이라 하면은 100루블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루블이 1,400이 되는 거죠. 네, 100루블이 1,400원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아니죠.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환율 때문에 많이 절상이 됐지만 많이 받는다. 한 3배 이상은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낙후 지역의 이런 월급 엄청나게 큰 평균 생활 수준을 넘어서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낙후 지역이라고 해서 이 수도 100만이 넘는 곳이 11개 정도가 있는데 이 지역도 굉장히 공장 그다음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베리아 저기 어디 낙후 지역과 이런 11개가 되는 100만이 넘는 도시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이건 이제 기획된 기사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네요. 그러네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발 군사들이 모질한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오보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인력 조달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최근에 가장 이제 반대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러시아 그 인력들이 많이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로이터나 해외 언론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해외에 나왔던 러시아 인력의 40에서 50%가 돌아오고 있다. 나가봤더니 실제로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는 대우도 안 좋고 또 두 번째로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처럼 강제로 징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인력 부족 때문에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한 것은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데스노믹스 관련된 얘기는 호황이 지역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근데 그게 한계에 왔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한계라고 보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 이게 그 푸틴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은 이 환율이 이렇게 그 굉장히 올라가고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또 호재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게 이제 그 중간 지점 골든 그러니까 황금의 중간 지점이라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로 그 수입 대금을 수출 대금을 받지만 정부 재정 수입은 어디까지나 루블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정부의 재정 수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수출이 줄어들지만 환율이 훨씬 더 올라가면 정부 재정 수입이 오히려 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부한테는 좋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더군다나 아직도 러시아는 여러 곳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을 탁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그걸 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걸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푸틴한테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팔아가지고 받는 돈은 어쨌든 많아지니까 그렇죠. 1루블이 뭐 2배로 1루블어치를 수출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배로 늘어나면 그만큼 뭐 국영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얻는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 수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재미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러시아 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추세로 간다면 한 2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국부펀드가 좀 늘어나면서 예산도 계속 적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국부펀드를 그걸 계속해서 이제 보충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데 국부펀드는 줄어들고 예산 적자가 늘어나는 게 특히 국방 예산은 올해 GDP 30%, 전체의 30%, 내년에는 40%까지 올리게 되면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들이 그건
있단 말이죠. 네. 그걸 넘어서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는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러시아가 버틸만한데 네. 이게 이 드라이브가 계속되면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밌는 것은 미국이 바이든이 정책을 바꿨다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11월 초만 해도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준다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자료도 있는데 네. 거기 기사 나왔던 자료. 네. 네. 근데 그게 뭔가면 예외로 둔 이유는 동기 겨울이 되면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 특히 미국은 아직도 러시아 우라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도 채 지나지 않고 가스프롬 방크에 대해서 제재를 때리게 되는 거죠. 11월 8일이었으면 네. 대선 뒤인데 그것도 네. 그 갑자기 모순되는 정책이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너지로서 제재를 딱 계속 가하면 러시아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지금처럼 가스프롬 딱 네. 잡아버리면 당장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석유 뭐 다 늘려서 바로 해버리면 실제로 러시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멍은 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장기적으로 가능하냐. 당장 이것 때문에 특히 튀르키예가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자국 수입 가스 수입의 42%. 그리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제 프랑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왜냐하면 결제를 못하니까 수입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가스프롬 뱅크한테 결제를 해주면 그 제재 위반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예외. 그리고 일본도 사할린 프로젝트 2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은 우리는 좀 다른 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예외 대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일본의 사할린 프로젝트 2는 예외다. 사할린 프로젝트 2가 어떤 겁니까? 일본이 우리 사할린에 그 사할린 가스 유전된 대규모 가스 유전돼 있는데 이것들에 지분 투자를 하고 여기로부터 아주 좋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가스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때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예외다. 심지어 푸틴이 지분 팔고 나가. 니네들 비우호 국가 아니냐. 근데 그건 못하겠다. 하고 버텼던 것인데 이걸 지금 일본이 이제 결제를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다른 루트도 찾지만 또 이번 제재를 뗄 때 그 며칠 사이에 예외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일본이 정말 외교를 잘하는 게 얼마 전 어떤 한 플라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세미나였을 때 일본 외교관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교활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 불일치, 지행 비합일. 근데 이건 외교관에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한국은 은행 일치, 지행 합일. 그래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어른들이 노는 외교판에서 아이들처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차삭 달라붙어가지고 러시아 제재 제일 세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실속은 다 차린다 이런 박근혜 말씀이세요.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극동도 해야 되고 북한 문제도 있으니까 제재 참가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사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일본은 제재에 참가를 공식적으로 했고 할 건 다 했습니다. 제재 참가는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우리는 제재 참가도 안 했는데 못하고. 정말 안타깝네요. 반복되는 일인데요. 어쨌든 러시아 경제를 볼 때 이런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미국 차원에서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기 당장 겨울인데 그러면 튀르키예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이제 자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가스프롬 방크를 통해서 결제를 안 하고 11월 8일에 했던 그 예외시켜줬던 다른 은행을 통해서 에너지 거래니까 지금 가스프롬 방크를 통해서 하던 걸 이 다른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등등 또 예외에 대한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스테이터스 코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있는 상태인데 네네. 지금 1월 20일이면은 바이든 정부는 이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재가 이런 상황은 한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최대한 일을 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도 불만이고 푸틴도 불만인 거죠. 다시 말하면 1월 20일 이전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러시아 전체가 애국주의 바탕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버티게 만드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첫 번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겠다라고 트럼프가 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전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하나하나 차곡차곡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 키신저의 어드바이스의 바탕으로 옛날에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정말 붕괴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고 중국을 붕괴시키자라고 하는 작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트럼프 쪽에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일기 때 트럼프 때. 근데 그때 이른바 미국의 주류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사실은 실패하고 스캔들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 관계들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한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이른바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계 시장에서 화석 연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면 이것 또한 물론 경쟁 요인도 되긴 하겠지만 러시아에게 나쁠 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후 변화 때문에 걱정은 좀 되는데 하여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뭐 거시적으로는 나쁠 건 없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또 다른 문제. 그래요? 러시아도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때는 푸틴 대통령이 그거 진담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해리스 지지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 어떤 쇼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트럼프 2기를 좀 반기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약간은 이게 좀 모순되는 얘기 같은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계속해서 대중 압박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막아라고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은 일종의 고립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남의 일에 개입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지 않나요? 러시아는 여기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하고 손잡고 중국을 압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개입주의 같고 마가는 개입 안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같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까지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그 핵심은 미국의 망한 제조업을 살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우리의 의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인력적인 그리고 인프라적인 기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제조업 공산품이 못 들어오게 관세를 때린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제조업은 아직 기반이 약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서 못 만드는 공산품 수입을 중국 등등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관세를 때리면 사실은 물가는 오르고 재정 압박이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감산해주고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지속 가능하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립주의를 쓴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내 제조업을 살리지만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와의 연결선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고립을 해버리면 사실상 미국한테는 힘든 상황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립주의가 현재 정치 외교 군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네. 추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순간 중동과 제3세계로부터 미국은 고립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근데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심지어 인도까지 하나의 연합축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이 타결을 가하는 순간 북한까지 가죠. 네. 다시 말하면 큰 반미 축을 만들고 그건 옛날 브레진스키부터 시작해서 이 축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한테 중요했는데 이게 사실 유라시아의 큰 통합을 통해서 미국이 고립되는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고립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1823년도에 처음으로 고립주의가 나왔을 때 미국이 팽창하던 시점입니다. 내가 남미까지 먹어야 되는데 유럽이 남미는 손대지 마. 내가 남미까지 먹을게. 근데 지금 그때는 그릇이 남미까지 했던 거죠. 1898년에 스페인 전쟁하면서 이제 유럽까지 가자. 하와이 가고 네. 유럽까지 가면서 드디어 팽창. 왜냐하면 팽창하는 이유는 내가 과잉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제가 너무 좋아서. 네,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고 투자도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고립주의는 팽창 국면에 나온 게 아니라 수축 국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고립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정치, 외교, 군사적인 고립까지 맞물릴 경우에 미국에게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보자 이런 네. 생각을 푸틴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예측하셨는데. 그 부분에 중국을 견제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것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더군다나 극동이라고 하는 실지 회복을 꿈꾸는 중국이 러시아의 모든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꽉 틀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앞으로 향후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북극입니다. 북극의 기술, 자본, 선박 대부분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마치 이제 북극의 중국화가 지금 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이 부분도 러시아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북극은 러시아 코앞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저 2019년도에 중국이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린 네. 니어 아쿠아틱 스테이트라고 해서 네. 1800km가 떨어져 있는 중국이 우리도 근 북극 국가다라고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남방 항로에서 위기들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자원이 대부분 이제는 북극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원도 흡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중국에게 북극을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북한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서 이 동북아에서뿐만 아니라 이 북극 항로의 끝단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를 막 견제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북쪽하고 동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북한하고 그렇죠. 점점 더 협력을 해가는 것이다. 캡을 딱 세우는 거죠. 근데 박사님 그러면요, 제가 이게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옛날에 미소 간의 냉전이 있을 땐 제3세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련 막 싸우고 유럽, 서유럽, 동유럽, 뭐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편 먹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제3세계는 인도하고 말씀하셨던 거 중동이라든지 이런 양쪽 진영에 참가 안 하던 국가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구도는 그때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랑 좀 달라진 건가요? 그때랑 비슷한 구도는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 세 개가 어디입니까? 그때는 글로벌 웨스트에 해당되는 서방이 있고 소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3세계 반둥동맹 1955년도에서 반둥동맹이 기반한 제3세계가 있었다. 이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입니까? 지금은 웨스트가 이제 미국과 서방이고 이스트가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제 서방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당시에는 그 제3세계에 중국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싹 뺐습니다. 인도에서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 목소리 정상회담을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세 차례나 했습니다. 120개가 넘는 국가들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중국은 예외입니다. 이게 중국이 글로벌 이스트로 갔다는 건 상당히 다른 것. 또 하나 다른 것은 이제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곧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브라질과 튀르키예 등등이 등장하면 당시의 제3세계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 우리한테 제조업을 달라라고 구걸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도 한 목소리 할 만큼 힘이 세졌고 이제 더 세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비토를 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 우리는 반대야. 그러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제3세계가 과거는 완전히 다른. 여건은 완전히 다른 센 굉장히 네. 강력한 제3세계가 미국의 이제 셈이고.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아이켄 베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1세계, 2세계 어느 세계도 이른바 영어로 크리티컬 매스 이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기 힘이 때문에 없다. 이걸 위해서는 이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를 유혹하는 것,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조금 더 복잡한 다자 구도가 됐네요. 네. 근데 이 구도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면 한 팀이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푸틴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기대를 푸틴이 한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러시아는 중국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필요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훼손시키면서 미국과 덥석 손을 잡느냐. 러시아의 스타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제재가 어떻게 풀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축적되면서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어떻게 끝내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는 마무리? 지금 영토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비무장화 네. 나치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아.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위협할 만큼 군사력을 가지면 안 된다. 무엇보다 지금 영토 뺏은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 트럼프의 싱크탱크를 통해 제안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영토는 유지해 주되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평화유지군이 오는데 거기에 나토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러시아가 이 영토를 다 가지는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게 한다. 이것도 러시아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협상안, 종전안은 러시아가 당장 받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이렇게 강력하게 러시아 제재를 해놨던 거를 좀 유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 그렇죠. 스타일로 봐서. 트럼프의 아트 오브 딜의 네. 가장 근접한 일을 바이든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해준 거네, 네, 진짜. 네. 도와준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걸 가지고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면 트럼프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그렇지만 성과를 러시아가 낼 수도. 만만하지는 않다. 만만치 이 정도로 러시아가 그 원칙을 다 포기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는 지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십니까?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많은 전문가는 이미 전쟁은 러시아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 협상에서는요. 협상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협상력과 트럼프의 협상력이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네네. 이대식 박사님, 뒤에 할 얘기 조금 더 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